안녕하십니까. 경희교육대표 총장 김창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춘 우수가 다 지나고 그동안 그래도 약간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공기도 어제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공기도 맑고 이렇게 따뜻하고 맑은 날 저희 경희교육대학교를 찾아주신 이재호 전 장관님과 이대현 교수님 비롯한 교육계인들 그리고 여러 인천 지역에 뜻있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저희 경희교육대학교는 잠깐 안내를 드리면은 1946년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은 경기도 안양과 인천시 계양에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전국 최대의 교육대학교입니다. 올해도 이제 600여 명의 학생들을 졸업시켰고 또 석사단 200여 명, 또 박사학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한 3만 명 정도의 공무원을 배출했고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러한 대학에 이재호 장관님 모시게 매우 영광이고요. 또 우리 대학에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계신데 훌륭한 교수님들이 특히 이대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의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나라 초등교육뿐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 전반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호 장관님께서 하실 강연의 제목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권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1987년도 체제에서 이제 벌써 오래됐죠. 그러면 한 거의 45년, 계산이 맞나요? 35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87년 체제에서 우리 국가 발전에서 굉장히 여러 많은 노력을 해왔고 거기 이재호 장관님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그 체제를 조금 더 우리가 혁신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이 이끌어갈 새로운 권력 구조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가관으로서 참여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해서 이재호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민주화투쟁부터 시작해서 우리 실제 국가 행정을 맡아본 그런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교육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이 모든 우리 삶의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거에 알던 학생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가 대두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앞으로 아무 자원이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저기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들을 뒷받침하고 또 따라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교가 지금은 조금 이른데 이제 곧 한 달 정도 있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앞에 벚꽃이 피면은 사진 스팟도 좋고 또 후분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우리가 새로 청천지역원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쪽도 뷰가 좋고 시설이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저희 학교에 오셔서 우리 학교의 풍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이재호 장관님과 이대한 교수님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꽃다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꽃다발 전해드릴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이 코로나가 아주 그냥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하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또 모임에 오라고 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가려니까 또 찜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몇 군데 지방에서 특강을 다녀보는데
다 그런 상황이라 또 강연을 하러 가기가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연 내용은 제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5년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래에 70년이 넘게 국가가 유지되고 그동안에 많은 정권이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는 건 그건 아주 당연한 거죠. 조선시대도 왕조도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고 또 같은 왕 체제 하에서도 권력이 몇 번씩 바뀌잖아요. 석종 시절만 해도 석종 재임 중에 정권이 권력이 3번 바뀌었죠. 환국 그때는 정권 교체가 아니고 환국이라고 그러죠. 환국 기사 환국이다 뭐 환국이다 이렇게 해서 서인이 잡았다가 또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잡았다가 또 남인이 몰락하고 또 서인이 잡았다가 이렇게 한 왕조 하에서도 권력이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국할 때부터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국의 이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정체성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이 바뀌어도 나라가 추구하는 그 이념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87년 이후에 민주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 권력이 정체성이 다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87년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쭉 정권이 바뀌면서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그러고 우리는 드러내놓고 우리는 좌익 정권이다, 우리는 진보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죠. 노무현 정권에도.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인들도 지역구 환경에 따라서 이 당에 갔다가 또 탈당하고 저 당에 갔다가 이렇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랬죠. 그렇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묘하게 아주 정치인들도 여당 정치인들은 드러내놓고 우리는 진보 정권이다, 우리는 진보 인사다, 우리는 좌파 인사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은 우리는 보수다, 우파다 이거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력의 변화가 이제는 마치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이렇게 권력이 바뀌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완전히 환국,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북인으로, 또 노론에서 소론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권력의 변화의 형태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조선조를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권력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권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권력이 바뀌는 것은 나라가 발전할수록 권력이 바뀌는 것은 엄청나게 당연한 건데, 근데 권력이 국가 발전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권력이 국가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발전을 후퇴시키는 이런 형태로 권력이 바뀌는 그런 저짐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틀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흐름,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권력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정치 권력도 발전해야 되는데, 이 정치 권력은 전혀 발전하지 않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치 권력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권력이 변화되거나 권력이 더 발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명패만 바꾸는 김영삼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5년 그렇게 돼 왔으니까, 그렇게 돼 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나라가 안 되겠다 이렇게 갖고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 권력 이 체제는 안 되겠다,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권력이 자기네들 스스로 말하는 좌파 권력이다 진보 권력이 국민들에게 바람직하게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다면 지금 굳이 정치 교체, 정권 교체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권 교체 되지도 않았죠. 뭐 잘하는데 정권 교체가 왜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내려왔던 이 권력의 하나의 흐름은 권력 위주입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권력이란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자기네들 권력 지키고 권력 강화하고 권력 이어받고 하는 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오늘 나라가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그럼 정치 권력만 이렇게 권력 자체가 부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게 부패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승객들이 라면값을 받는다, 담배값을 받는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호적쇼고 들어가면 내려오십시오, 모레 오십시오, 그냥 그 시간에 뛰셔도 될걸. 그럼 호적쇼고 뛰어 또 이틀로 3일로 가면 또 담배값 줘야 더 빨리 뛰주고, 무슨 식당 하나 허가 내려고 인가 받으려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허가 내달라 그러면 그거 놓고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고 허가해 줘도 될걸. 그거 놓고 가십시오. 그거 놓고 가라는 이야기는 돈을 좀 내라고, 내부를 써라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서류를 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보고 이상 없습니다, 아니 요것만 고치십시오 다음에 하고 딱 인가는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인가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음에 오십시오라든지 일주일 후에 오라든지 이 늦게 오라 가는 거는 그거는 돈 가져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다못해 담배값을 갖다 줘야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그 60년대까지도 그것이 우리나라 행정 권력의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은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봉급이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만 봉급 갖고 부모 먹여 살려야죠. 자식 공부시켜야죠.
또 집안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병수발해야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봉급 갖고는 그야말로 쥐꼬리만 하단 말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쥐꼬리만 한 봉급 갖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국민들이 이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 그걸 미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무슨 부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아, 당연히 갖다 주는 사람도 당연히 생각하고 그걸 받는 사람도 아주 당연하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과 민이 주고받는 이 부패가 우리나라에는 아주 딱 이게 체질로 굳어진 체질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조례나 법규를 개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뭐 규제 개혁한다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공장 하나 짓는데 뭐 3년 걸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절대로 기업 안 한다는 이유가 허가 하나 내는데 3년 4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 허가 하나 내는데. 근데 공장 허가 하나 내는데 3, 4년 걸리는데 어떤 기업이 그걸 한국에 가서 공장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아주 힘이 있는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하여튼 관료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관된 흐름이 부패의 구조란 말이죠. 이게 부패를 양산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정치 권력이 양당제로 되어 있는 데다가 독식,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당이 정권을 독식하잖아요. 국민이 이쪽은 500만 명 지지했는데 이쪽은 510만 명 지지했다. 그럼 510만 명 지지한 사람이 나라를 닦아붙이잖아요. 그럼 500만을 지지한 국민들은 뭐 되겠지? 국가 운영에 소외되는 거잖아요. 이런 체제가 해방 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더욱더 강화되는 거고, 한번 잡으면 놀라 그러지 않고, 정치 권력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최우선으로 자리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무슨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국가가 발전하려면 정말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하려면 제도와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결국 국가 발전에 있어서 권력이 변화는 국가 발전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중심의 이 체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주변 대통령 만들어낸 당이 나라의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는 이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는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다 해도 이 체제, 이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는 그냥 명패만 바꾸는 겁니다. 명패만. 우리 한 문제 지겹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 문재인에다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안철수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지, 이 시스템 이대로 두고는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누어야 하고, 내각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이런 권력을 나누는,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나누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없다. 임기 끝나면 저 사람도 감옥 가거나 자살하거나 둘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권력을 분권을 지켜야만이, 권력을 분권을 지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누고, 내각에 집중된, 중앙정부에 집중된 이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이 분권형 개헌을 하지 않으면
권력이 아무리 바꿔도 북한은 발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권력만 바꾸고 대통령의 권한만 바꾸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을 바꾸려면 그 권한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바꿔져야 한답니다. 지금 행정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딱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있는데 또 광역, 17개 시도 광역정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기초정부가 또 기초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여기 이제 교육대학 또 그렇지만 인구는 점점 줄잖아요. 인구는 주는데 이 권력의 체제는 그대로 안 변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요.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양군인데 군 인구가 17,000명인데 지금 한 16,000명 됐을 거예요. 17,000명도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주민등록글로 해갖고 인구수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거부금을 주니까 인구를 늘려놓은 게 17,000명입니다. 그 17,000명인데 실제 한 16,000명 되죠. 그 16,000명 되는데 공무원 수가 2,000명입니다. 왜 그냥 군청 공무원만 2,000명 아니라 영양군 공무원, 6개 면 공무원, 게다가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의 출장소, 지소 이런 게 다 와 있잖아요. 정부에. 이 중앙정 18개 부서, 무슨 교육부 그러면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육청 있잖아요. 산림청 그러면 산림조합 있잖아요. 이 중앙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행정적 손발이 다 기초단체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16,000명 주민의 공무원이 12,000명이면 실제 주민은 14,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한 명당 몇 명이 돌아갑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그 군을 지탱하는 예산, 그 공무원을 지탱하는 예산. 차라리 그 예산 갖고 그냥 국민 한 사람에게 얼마씩 매달 논아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농사 안 져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그 예산 갖고. 게다가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 건물 있잖아요. 뭐 체육관 크게 지어놓고 뭐 종합예술관 하나 크게 지어놓고 짓는데 몇십억 들어가는데 1년에 운영비만 3억 4억 들어가는데 1년에 사용 2번 합니다. 8.15 광복절 기념행사 한번 하고 3.1절 기념행사 한번 하고 그럼 평소에는 놀고 그러면 영양구에서 옆에 청송군이나 안동구이나 그 옆에 봉화나 영주나 30분이면 요즘 도토입할 때 다 가잖아요. 그럼 버스 타고 가면 30분에 다 가는데 군마다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물이 문화관 있고 체육관 있고 뭐 있고 인구는 점점 주는데 중앙정부의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기구는 그대로 다 있단 말이죠.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60만 대군 그랬잖아요. 지금 30만 대군입니까? 대학 정문이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대학 정문이 40만 좀 됐어요. 그런데 출생 인원이 근데 60만 좀 됐구나. 출생 인원이 그때만 해도 4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정문 그대로 다 있고 교문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우리나라 출생 인구가 20만입니다. 금년에 난 애가 20만 명인데 이 20만 명이 20살이 되려면 20년이잖아요. 20년 후 우리 2040년이 되면 대학 정년 인구가 20만입니다. 왜 지금 난 애가 2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그대로 다 대학 간다 그러면 2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40만 명 대학 정원은 20만 명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반은 줄여야 되는 거죠, 대학은. 그런데 대학의 교수 줄인다, 정원 줄인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또, 자기네들 그저 표니까 그래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과감하게 정말로 정치 권력이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교육부만 해도 금년에 난 애들이 2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출생 인원이 이 20만 명 그대로 20년 후에 대학을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년 후에는 대학 정원 2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대학 정원 40만 명을 반으로 깎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쯤 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지방정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를 그대로 둔다거나 아니면 17개 시도를 인구 100만 명 줄여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한 행정구역에 대학을 하나씩 둔다든지 뭐 전문대학을 두고 국공립대학을 뭐 하나씩 둔다든지 4년제 대학을 이렇게 지금부터 뭘 조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교육부라는 게 20년 후에 내다보고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놀잖아요. 출생 인구는 주는데 그러다 출생 인구가 늘어날 가망성이 있나요? 결혼 안 하죠. 결혼해도 애 안 낳죠. 애 낳아도 한 명밖에 안 낳죠. 사회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면 앞으로 교육 제도도 여기에 맞춰서 뭘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이 일들을 정치가 하고 권력이 해야 되는데 권력이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왜? 딱 집권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만 해도 보세요. 교육부가 코로나는 다 처음부터 학교는 학교별로 맡아서 대면 수업을 하든 비대면 수업을 학교가 책임져라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정부가 다 검어지고 앉았다. 등교해라 하지 말라 뭐 몇 명 해라 이러다가 결국 지금 와서는 속수무책이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분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이 행정구역도 지금의 행정구역이 이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20년을 못 가서 지방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7개 시도가 돼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데에는 인구가 1000만이 가깝잖아요. 같은 광역시인데 저 전라남도나 충청남도는 인구가 200만도 안 되는 150만 뭐 이래 되잖아요. 광역도 이런 차이가 나지만 기초도 경기도 수원시 같은 데는 뭐 수원이나 일산에 이런 데는 한 100만이 되잖아요. 기초단체가. 그런데 우리 구는 기초단체가 16,00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초단체에 들어갈 중앙정부의 기부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행정부 자체를 중앙정부 하나 있고 전국을 한 50개 정도 광역시로 나눠갖고 한 인구 100만 정도로 50개 광역시로 나눠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두 개로 나누고 이 광역시에다가 시장, 교육감, 경찰서장을 주민자치로 복귀하고 권한을 중앙권한을 내리면 중앙정부에 없애야 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뭘 없앨 수 교육부 없앨 수 있습니다. 행안부 없앨 수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되면 그 지방 분권할 수 있는 광역시별로 교육자치, 행정자치, 치안자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만 두면 됩니까? 위원회만 두면 됩니다. 각 지방의 교육 간에 충돌이 된 거는 중앙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행정위원회만 두고 예산을 확 줄 수 있죠. 그러면 교육부나 행정부에 들어가는, 행안부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지방정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지역군 들어가는 예산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정제도를 지금은 완전히 1800년대 농경시대 때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그때는 교통이 불편할 때니까 시골에서 서울 한 번 올라 며칠 걸리잖아요. 지금은 뭐 3시간 이내에 전국에 안 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GTX 타는. 지금 전국에 하루 전부 오전 생활권이잖아요.
아침 서울 좀 먹고 부산 가서 점심 먹고 서울 와서 저녁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 제도를 중앙광역 기초에 갖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한 100만 명 단위를 묶어갖고 광역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기초단체 들어가는 기초자치단체 선거 있잖아요. 뭐 박대한가 그거 다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비용을. 그러니까 행정비용 줄이죠. 교육비용 줄이죠. 말하자면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통치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통치비용 줄이는 것 갖고 복지에 애쓰게 되는 겁니다. 복지에. 근데 지금 뭐 세금 올려갖고 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고 국민들 세금 뜯어갖고 복지하려고 그러면 결국 지 돈 내고 자기 돈 받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겠습니까? 이런 현재 이런 국가의 체제, 정부의 체제는 나라 발전에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결국 권력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바뀌는 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한은 나라는 발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또 정권 교체할 날이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뭐 어쨌든 대통령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뭐 여당에서 야당으로 안 넘어오고 여당에서 여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뀌는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도 양당, 뭐 거대 양당이 주고받고 하는 식이 아니고 소수, 뭐 우리는 뭐 관계를 전문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뭘 전문하는 정당, 이런 적은 정당도 국민이 지지하는 것만큼 국정에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틀의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는 저 당 찍었는데 저 당도 적어도 뭐 100만 표, 50만 표 나왔는데 국민이 100만 표 준 것만큼은 국정에 참여를 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지. 100만 표는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는 표고 100만 명의 유권자들은 4년 내내 임기 내내냐 아무런 국정에 참여도 못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의 구조도 권력의 구조, 행정의 구조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정당의 구조가 바뀌어지면 뭐가 자유로워지나? 첫째, 경제가 자유로워집니다. 무슨 그렇게 기업이나 경제에 간섭이 많습니까? 기업에 간섭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탈세하냐 안 하냐, 임금 착취하냐 안 하냐, 외부로 돈 빼돌리냐 안 빼돌리냐, 요 세 가지, 정부 간섭에 이르는 세 가지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너 탈세하냐 안 하냐, 임금 착취하냐 안 하냐, 돈 외부로 빼돌리냐 안 빼돌리냐,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 기업에 맡겨야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걸로 나라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은 기업들은 못 살게 쪼아놨고 세금들은 내라 그러고 걸핏하면 재벌들 뭐 기업가들냥 요거 위반했다 저거 위반했다 감옥 잡아가고, 이 나라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제가 미국에 한 1년 있을 때 그 미국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 무슨 주더라? 그 모카마이 신단주, 흑인들 많은 주. 알라바마에. 우리 뭐 옛날에 뭐 하면 알라바마 놀아서 배웠잖아. 알라바마에 가보니까 현대자동차 공장을 줬는데 그 주에서요 200만 평을 현대에다가 공짜로 주고, 그다음 고속도로 놔주고 상하수도 놔주고 전기 다 놔주고, 그리고 조건이 뭐냐, 공짜로 조건이 1년에 2,000명씩 직원만 우리
흑인들 채용해달라 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 그 200만 평 그 엄청난 땅에 현대 공장에 현대 전장을 들어서 갖고 아니 어차피 공장 직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1년에 2,000명 흑인들 채용해주고 공장 설계비 공장 길 닦고 뭐 이런 거 다 그 주에서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2,000명, 그것도 2,000명 봉급 그 막 최고 많이 그때 받는 봉급이 내가 2008년에 2009년인가 8년에 가 있었으니까 그때 최고 봉급 많이 받는 흑인들이 150만 원 받더라고. 최고를 많이 받는 거. 그리고 현대로서 2,000명 고용해봤자 뭐 한국에서 뭐 직원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국보다 인건비 싸죠. 땅 공짜죠. 세금 별로 안 들죠.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외국에 나가서 공장 질라 그러지. 왜요? 요인이 2천 뭐 여기 비싼데 평당 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공장 부지를 누가 짓겠어요? 그런데 공장도 쉽게 짓습니까? 외국 기업이 허가 받으려면 2, 3년, 4년 걸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기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규제라는 것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풀려면 분권형 권력을 이제 집중해서부터 분산하는 그래서 서로가 창의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시스템으로 가야지 현재의 요 체제 요대로 물려받는 거는 그냥 대통령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 뭐 무슨 정치 발전이 되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그러고 뭐 4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저 안 된다, 저 또 바꿔야 된다, 저 도둑놈이다, 뭐 죽인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이래가 갖고는 나라가 안 되겠다. 마침 정권 요체기에 권력이 바람직하게 발전될 수 있는 안을 정치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할 때 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지 덮어놓고 나만 찍어달라 이야기해갖고 이거 안 되잖아요. 나만 찍어달라. 아니 내가 되면 나라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전을 제시 안 하고 그냥 내만 찍어달라 그러면 여든 야든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야기하려면 한 번은 정권이 좀 교체되는 권력이 교체돼서 일단 권력을 교체해놓고 좀 정치를 교체하도록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역 우리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윤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장관님 그리고 우리 또 시민 비상시국 국민회의 우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 시민 사회단체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 개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인 교대 총장님 김창천에 가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이대영 앞으로 우리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하실 분인데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금 장관님께서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까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관님이 한때 권력의 제2인자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렴하셨고 정의롭게 하셨던 분인데 특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많이 동감이 가고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현 집권 여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 개혁을 운운하면서 정권 교체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권 여당이 그동안의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 언론까지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런 집권 여당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권력을 사유해서 권력을 마음껏 향유하고
이제 선거 코앞에 두고 제가 보기엔 이건 국민 대사기극이고 우롱이고 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장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 여러 가지 폐단들 국가 권력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이번에 정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 광화문 시대를 우리가 같이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리가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많은 염려 때문에 이렇게 멀찍멀찍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내과 의사입니다. 그 자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시고요. 특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되겠고 비타민 C, 비타민 D가 참 좋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승리하고 건강하신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영선 당협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약문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린 소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대한 40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도 또 인천 교육을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대영 교수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인성교육은 국가 미래 인적 자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대영입니다. 네, 우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로서 우리 경인교육대학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19년 6개월 봉직을 했습니다. 2002년 9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꼭 19년 6개월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올 때는 인천교육대학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저쪽 안양의 안양 석수동에 캠퍼스가 하나 더 생기면서 경기도와 인천의 그 경인을 따서 경인교육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인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인교육대학교 처음에 올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은 정말로 일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로 우리 교수가 됐으니 선생님을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교수가 됐으니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하고 뛰고 제가 뭐 체육 선생이니까 함께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요즘 아이들은 운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차없이 F학점을 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최소한 10% 정도는 F학점이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했냐면 체조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체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조는 어렵잖아요. 재주 없고 다칠까봐 겁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총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아주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저희 여기 체조장 가보면은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설을 해주고 언제든지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못했을 때 제가 너희들은 F학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F학점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했더라고. 그러면서 또 요즘은 그 주로 대학생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저는 미리 너는 F학점이야. 너는 그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 이제 반드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F만 주지만 D 플러스는 DJ로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D는 안 줍니다. C 플러스가 못 맞으면은 그 다음에 F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15% 정도 주다가 지금은 한 10% 정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찾아오면은 교수님 지금도 아직도 F학점 주십니까?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다 시범 보이고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F학점을 줄 수 있는 교수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게으름 피우면은 요즘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F학점을 줘. 반드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F학점을 주려면.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사실은 모토거든요. 제 이 아주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제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학에 어플라이를 16번을 해서 15번을 죄송합니다. 총장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 좋은 분인데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하는 편지. 그것은 편지가 왔다 하면은 그것은 떨어진 겁니다. 근데 16번째 경인교대 교무처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됐습니다. 그걸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내가 어디 제주도도 좋고 연구실 하나 주면 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했거든요.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전에 19년 6개월 동안 중학교 교사를 2년을 했고 고등학교 교사를 17년 6개월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석사하고 그 다음 박사하고, 제가 대학은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석사 박사는 좀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경희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그것도 일반 대학원이니까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수업을 해러 그러니까 수업 시간표 조정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강의를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13년 6개월을 엇박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실은 정신없이 어떻게 19년 6개월이 지나갔는지 이제 모르게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어떻게 인천에 오다 보니까 인천에는 사실은 연고가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참 운이 좋게 교원단체 청년협회 부회장으로 우리 윤석진 회장님이 저를 부회장으로다가 이렇게 선발을 해주셔서 부회장을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회장을 했습니다. 9년 동안 부회장을 하면서 세 분의 회장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인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대학 교수가 무슨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알아서 교육감을 하려고 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력을 보면 제 명함 뒤에 경력이 있는데 경력을 보시면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987년도 전교조가 생기면서 교장 선생님의 권력을 조금씩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조금씩 민주화되면서 학생들도 사실은 뭐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교조가 생겨날 때는 그다지 그래도 이 사람들 때문에 학교가 좋아지는 게 많이 있다. 그때는 뭐 교장 선생님이 연가 낸다고 해도 연가도 안 돼. 수업해야 돼. 조퇴 낸다고 해도 조퇴도 안 돼. 뭐 거의 교장 선생님들이 권력을 이렇게 다 누릴 때입니다. 그 금평 줄 때 되면은 돈 받고 금평 주고 뭐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안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마 100%라고는 아니지만 저는 98%의 교장 선생님들은 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재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집중돼 버리면은 그것이 부패가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권력이 교육청의 전부 그 학교장의 권력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교육청에 가서 자기네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이 갖고 교장 선생님의 힘을 다 빼버렸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조금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전교조각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따라주세요. 그럽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로 지금 하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권력을, 교육청의 권력을 교장 선생님이 지금 교육법전에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는 똑같은 문화가 아니라 학교는 서로 다른, 같은 교육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그러한 그 문화가 되어야 된다. 교장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서는 뭐 어떤 학교는 뭐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운동하는 그런 학교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사실 크게 세 개거든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이 수업 장학권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장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선생님들 또는 교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산 집행관으로서 예산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권한을 지금은 거의 다 이 두 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청이 거의 다 마스크 하나를 사더라도 교육청이 다 사다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그래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고 작년에 3,200억이 한 9월 달에 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답니다. 그 3,200억을 이 인천교육청이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 10%가 넘는 350억 원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10만 원씩 나눠줬어요. 10만 원씩. 저는 참 가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돈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재선을 한 번 더 할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인천교육감이 당선 딱 됐을 때 기승전 재선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재선에 그 당선된 날부터 자기 해는 일이 기승전 재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의별 정치적으로 교육감이 안 가도 되는 자리는 다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선이 중요하면은 사실은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첫째로 부패됐습니다. 이 전교조 교육감 8년 동안 하면서 전 교육감은, 그러니까 전교조 출신 전 교육감은 3억 수레로다가 지금 아직도 감옥에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교장 공모제 도둑질 하다가 지금 그 옆에 있는 자기 최측근에 있던 보좌관만 지금 한 7명이 지금 1심에서 전부 다 벌을 받았습니다. 최고는 1년 반, 1년 6개월에서 6개월 집행유예까지 다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 보다가 학생이 컨닝을 해다가 걸리면 그것도 처벌을 했는데 교장을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하게 만들었으니 그걸 다 조직적으로 해서 시험 그 출제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 문제를 주고 이 문제 꼭 내주시오. 그 문제 또 꼭 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장 공모제 도둑질을 하고 또한 뭐 듣기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는 건 잘 빠져나갑니다. 뭐 듣기로는 모든 그런 이 방역 용품도 다 자기네가 사서 씁니다. 학교에다 돈을 주면은 마스크 살 학교는 마스크 살 거고 뭐 이 페이스 쉴드를 살 학교는 페이스 쉴드를 사라고 전부 다 그것도 어디에서 사라고 10,000원씩 다 내려주고 어디에서 사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교육 권력을 정말로 분산해야 된다. 아까 우리 이재호 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교육부다. 교육부가 없어져도 되는 게 왜 되느냐 하면은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하잖아요. 선출직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출직으로 해도 교육부가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정책, 교육부의 정책팀에 이제 전교조 출신이 16명이서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다 전교조 정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학교. 전교조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책은 이념이 들어갔어요. 교육에. 교육에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교육은 순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스펀지 같거든요. 나쁜 정보를 주면 나쁜 정보도 그냥 물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나쁜 그런 지식은 앞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게 옳은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30대, 40대들이 전교조한테 이념 교육을 배웠습니다. 이념 교육을 배워서 그 전교조가 왜 이념 교육을 배우냐면 그 사람들은 그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 전교조는 가서 3박 4일씩 민주노총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습니다. 투쟁하는 방법부터 해서 모든 그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회 간부가 딱 만들어지면은 그 아이들이 그 당선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연수를 들어가요. 한 일주일 연수 들어갔다가 오면은 아이들이 교수를 대하는 눈동자가 틀려집니다. 똑같이 전교조들도 지금 그렇게 민주노총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800명밖에 없지만 저희 교총 6,500명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큽니다. 그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총은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라든지 수업 잘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교총은 전교조는 가서 싸우는 교장 선생님하고 싸우는 방법, 교감 선생님하고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평교사를 전교조로 끌어들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전교조 교육이 잘못됐다. 전교조들 다 교육감 나오면서 혁신한다고 했습니다. 그 혁신이 뭡니까? 그 사람들 학생들 인권 교육시켜서 인권은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욕을 해도 신고해야 되고 부모가 너희들 혼내켜도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미 전교조에 전부 다 장악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교회만 장악되면 다 공사가 된다고 해요. 가정이 다 무너졌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국가관 우리 정말로 안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지탱되는지 국가관을 좀 안보관을 좀 확립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그런 좀 이 교육으로 좀 많이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그랬습니다. 참 형편없는 그런 정치인은 자기 재선을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4년 후에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그건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오고 싶은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모든 예산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교조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승전 재선이라 했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반반 부담해서 했는데 인천교육청에서 그 나가는 돈이 한 97억쯤 되더라고요. 97억. 그 97억 가지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되면은 공부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학교는 그리고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해 주는 곳이고 그리고 학교는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의 어떤 인터랙션,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을 하는 정말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학교 와서
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정말로 이 학교의 구성원 이 세 주체가 함께 머리 맞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교육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념을 싹 뺀 정말로 교육 그 자체로 좀 다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말로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 2배, 3배, 10배 이렇게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그렇게 인천교육 만들어서 인천교육 정말로 이 전국에서 모범되는 인천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영 교수님 진심으로 좋은 강의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내려가실 때 우리 좀 쑥스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꾼들이 교육감을 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편향적이고 좌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감을 나온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슬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강의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대한민국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 정치와 교육,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재호 책임장관님과 이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있는데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뒤에 별지로 준비했습니다. 한 번씩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